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논술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독서 지도에 대해서 이제 저와 함께 계속 공부를 해 오셨는데요. 독서 지도는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독서 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논술까지 이제 끌어내는 건데요. 보통 그냥 독서 지도라고 하지 않고 독서 논술이라고 많이 하죠. 그것은 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 독서를 통해서 그 논술을 할 수 있는 기본기를 형성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독서와 논술을 함께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이제 논술의 개념부터 함께 보시겠어요? 자, 논술의 특성은 주어진 주제나 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논리에 맞게 전개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글입니다. 그동안 저희 수업에서 다루었던 독서 지도와는 이제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죠. 독자를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글을 쓰고 나서 자신의 쓴 글로 다른 사람들이 태도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글이 바로 이 주장하는 글, 즉 논설문이 되겠습니다. 독서 지도에서는 그냥 나는 이것이 좋고 이 의견이 참 좋고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감상을 나눌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에 바탕하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논리에 맞게 전개해야 되는 것이죠. 자, 논리라는 말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책으로 또 다루기도 하는데요. 논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수업 시간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 주장과 의견에 맞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논증하는 논리적인 글쓰기입니다. 내 주장이 있고요. 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이것을 논증이라고 하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대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는 형태의 글쓰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종합적 사고력이 요구되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것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것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독서 지도를 할 때도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누구는 주인공은 이러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신의 의견까지 제시를 하는 친구가 있고요. 또 주인공이 하는 행동은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며 다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죠. 예, 그런데 문제점을 분석하는 능력은 곧 사고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다라고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하는 형태의 글쓰기가 되겠죠. 자, 그럼 논술에서는 항상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다 같이 박수치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모두 좋아요라고 박수치고 합의하고 즐겁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무언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자, 그것을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제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요.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인 사고력, 창의적인 사고력, 독창적인 사고력, 종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논술은 저희가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문학적인 글쓰기와는 굉장히 다른 글. 저희가 파일을 분류를 하면서 폴더를 나누듯이 논술이라는 것과 문학이라는 것은 아예 다른 폴더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보면 책을 읽고 마음속에 있는 감상을 끄집어내기는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는데 비판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독서 감상문은 조금 잘 쓰지 못하더라도 논설문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쓰는 친구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책을 읽고 생각을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저희가 항상 독서 지도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많은 책을 읽고 그것의 내용을 나는 안다라고 퀴즈 맞추기처럼 책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을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꼭꼭 씹어서 음식을 씹어서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얼마나 내 것으로 흡수를 했느냐, 그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논술과 배경지식 두 번째 보면요. 논술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논제에 맞게 제시문을 분석한 뒤에 의미를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경지식은 제시문을 독해하는
또 논설문 쓰는 것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또 정확한 독해와 분석을 하는 데는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독서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전 지식은 제시된 글,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논설문,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시된 글과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 사전 지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서 없는 논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시문을 읽을 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제시문 읽기의 구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자적인 읽기예요. 가장 기초 단계죠. 일단 우리 아이들이 뭐 논리라는 단어를 봤어요. 근데 이 논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떠나서 그 전에 주어진 문자 언어를 읽는 독서의 초보 단계죠. 자, 두 번째, 이제 해석적 읽기예요. 평이한 글을 읽는 일반적인 독서법이 되겠습니다. 제시된 분위기, 배경을 이해하고 등장인물 성격을 분석하며 읽게 됩니다. 암시적으로 나타난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네, 책에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암시적으로 나타난 인간관계를 파악하고 주제를 추론하는 것이죠. 또 제시된 전개로부터 결과를 예측하며 읽고요.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을 파악하며 읽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보통 뭐 문자적 읽기는 기본적으로 다들 하는 것이고요. 얼마만큼 해석적으로 글을 읽느냐. 요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사고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단계가 세 번째 비판적 읽기입니다. 제시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개념이 정확한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정확히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하면 아직은 우리 학생들이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어느 것이 올바른 판단인 건지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배경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 학생들이 배워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내용이 믿을만하고 합리적인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담겨져 있는 정보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글쓴이의 태도와 견해를 파악하며 읽는 것입니다. 또 내용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는 것. 요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이 책을 읽거나 어떤 이야기를 읽거나 글 한 편을 읽어도 실제로 있었던 일과 이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의 의견을 구분하여 읽는 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평소에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라고 정확히 사실을 전달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추리나 이래서 이랬겠지라고 짐작을 사실처럼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러면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분명하게 이제 판단할 수 없겠죠. 판단이 흐려지는 것들이 짐작이나 추론이나 뭐 어떻게 했대라고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죠. 감정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비판적 읽기에서 마지막 단계 내용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추론하며 읽어야 되죠.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의 과정이나 구조에 관한 정보를 추측하고 상상하며 읽는데요. 이제 논리적으로 비약하지 않는 것이죠. 네, 감정이 개입해서 어떤 것에 내가 좀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한 가지를 보고 10가지를 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 뭐 이런 식의 비약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추측하고 상상하며 읽게끔 하는 것이 추론하며 읽기가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창조적으로 읽습니다. 책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창조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자신의 생활 또 나의 처지에 대응시키면서 읽으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창조가 되겠습니다. 또 상생을 통해서 새로운 견해나 접근 방법에 창의적인 생각을 유도하는 것이겠죠. 네, 스스로 이게 갑자기 될까요? 네, 힘듭니다.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제 몸에
탄탄하게 잡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거치다 보면 이것이 생각하는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논술 과정에서는 뭐 이미 논술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사고력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문제도 치밀하게 준비하실 것이고, 사고력에 대해서 이제 유심히 보시면서 우리 학생들을 돕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견해를 낼 수 있고 또 접근 방법을 새롭게 해보게끔 창의적인 생각을 유도하는 것 항상 놓치지 말고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죠. 또 획득한 지식이나 생각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것, 이런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을 순발력 있게 여기에도 이게 적용이 되네라고 적절하게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행동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논술을 하기 위해선 저희가 이렇게 읽기 과정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미리 다 준비를 하셨고요. 논술 훈련 볼게요. 사고력을 훈련해야 되겠죠. 자, 사고력은요. 사실적으로 사고하고요. 사실이 무엇인지 감정이 개입돼서 뭐 추측하고 내가 너무 무서운 것에 대해서 뭐 이것이 무섭다는 그런 선입견이 전체를 지배하지 않게끔 이제 사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고, 또 논리적인 사고, 조직적으로 사고하고요.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사고해 보는 것, 또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나누어서 분석해 보는 것, 분석한 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는 종합적 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사고와 추리를 해보는 그 추리적인 사고를 학생들이 사고력 훈련을 이제 계속 하면서 논술까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사고력 훈련은 이제 뒷부분에서 그 예시를, 제시문을 하나씩 두 개씩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어떤 사고가 훈련이 되는지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실 수 있으시게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논술에 필요한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 요구될까요? 일단 제시문을 해석해야 되겠죠. 제시문을 보고 제대로 해석하고요. 그러면 문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문제 파악 능력이고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뭐 신문을 보던 우리 학생들이 뭐 기사를 접하던 그것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원인을 알아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제시문을 해석하고 내가 문제를 파악했고요. 자, 원인 파악을 했고 원인이 이러니까 그럼 원인을 이렇게 제거해 보거나 원인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라고 우리 학생들이 방법을 찾아 놓고 나서 그것을 차근차근 글로 전달하는 글쓰기 능력이 이제 요구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 단계별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이 능력이 어떻게 향상이 되는지 일순간에는 물론 보이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단계적으로 준비한 걸 보시면 처음 쓴 글과 이제 마지막 쓴 글 이렇게 쭉 비교해 보시면 조금씩 선생님이 지도하는 바에 따라서 따라오면서 나아지고 있다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논설문을 작성하는 능력에서는요, 중심 생각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장과 근거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뭐 학생들 잘하는 얘기가 원하는 바는 있어요. 그리고 말하고 싶은 바도 있고 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왜 근거가 뭔데? 그러면 그냥요. 굉장히 우리 학생들 많이 하는 말이죠. 그냥요. 그냥요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항상 자신의 생각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요약하는 능력이 되겠죠. 학생들이 뭐 책을 읽고 선생님들이랑 얘기하고 뭐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사고력 훈련도 거치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구나를 자꾸 이제 뇌를 훈련을 하고 나서 갑자기 글을 쓰게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독서 지도도 그렇고 그 논설문 쓰기 전에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나면 내 의견도 주장을 해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는 사이에 이제 감정이 정리되고 그 사건도 모두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논술하고 또 토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되겠죠.
토론은요,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한 거, 근거,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혼자서 수업을 하는 그 어린 학생들부터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특히 처음에 초반에 이제 논설문 또는 뭐 논술을 배우기 시작할 때 선생님과 1대1로 그 글을 주고받다 보거나 말을 주고받다 보면 선생님 말이 다 정답으로 받아들이죠,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토론은 꼭 여러 친구들, 3명 이상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글로 쓰기 이전에 말로 계속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배워서 또 그것을 흡수해서 내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하기고요. 감정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되겠죠. 자,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요, 긍정, 부정 또는 뭐 반대 입장을 취하는 토론 주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할 사회자가 있고요. 또 의견이 분명한 토론자가 있어야 되겠죠.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둘 다 좋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기는 휩쓸려 다니겠죠. 그래서 나는 이것에 찬성한다, 뭐 나는 이것에 반대한다, 뭐 아예 그렇게 생각이 분명한 토론자들이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토론에 임해야 되겠고요. 토론에는 공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어른으로서 우리 학생들한테 부끄러울 때가, 왜 어른들이 그 토론 문화라는 게 꼭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잖아요. 어른들은 토론을 많이 한다기보다 말싸움이 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느끼나 봐요. 어른들은 왜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토론을 가르치면서 선생님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라고도 하고, 뭐 아빠들이 모이면요, 뭐 어른들이 모이면요, 얘기를 하다 보면요, 다른 의견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요새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정확한 근거가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특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조리 있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되어 자라기를 원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어린아이들이 왜 어른한테 말대꾸를 하냐라고 이제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어른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혼란을 겪게 되겠죠. 나랑 아주 친한 친구고 취미가 같고 대부분 함께 있으면 굉장히 즐거운 친구지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 그 의견이 왜 너랑 나랑 다른지, 또 그럼 이 친구가 제시하는 건 무엇인지를 서로 조율하는 것이 감정을 벗어나서 어떤 것을 서로 조율해보고 이렇게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그런 토론 문화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잘 배워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감정적으로 어느 한순간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토론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효과는 분명히 있죠. 토론의 효과는 아주 큽니다. 일단 상대방의 주장을 알아야 되겠죠. 토론 끝나고 나서 아직도 씩씩거리면서 나는 쟤랑 같은 의견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내 의견에 반박을 하다니라고 감정을 갖지 않고요. 상대방은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구나, 저런 면은 받아들일만 하지라고 상대방의 주장을 아는 것, 이것이 효과적이죠. 또 상대방이 나의 주장을 비판하는 이유를 알게 되죠. 그냥 안 된, 뭐 엄마 내 친구는 이거 나랑 이거 되게 달라요.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걔는 자꾸 내 의견에 반박해요. 거기서 감정이 상할 게 아니라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 내세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비판받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네, 이성적으로. 그리고 내가 미처 모르던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또 내 주장에 대한 근거를 효과적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토론을 하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우리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감정이 남고, 나랑 이렇게 친한 친구인데 이렇게 되네 라고 해서 그런 감정이 남지 않는 것은 지속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토론을 하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선생님들께서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죠. 주장이나 반박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버려야 되겠죠. 이 학생들이 스스로 버릴까요? 네, 선생님들께서 왜 타당하지 않은지를 이제 조목조목 우리 양측의 반대 토론자, 서로 반대하고 있는 토론자들이 서로 납득할 수 있게끔, 또 그리고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구성하겠죠. 토론은 하면 할수록, 반복이 되면 될수록 정말 눈에 띄게 발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학생들 스스로 왜 이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서로 비판하고 이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요. 자, 이렇게 토론을 하고 나서 글쓰기를 하면 어떻게 쓸까요? 예,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고 생각을 발견하고요. 그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논설문까지 쓰는 것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논설문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은 독서 감상문이나 시나 일기나 나의 감상을 그런 적은 것과는 굉장히 다른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논설문 지도는 섬세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이것을 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어떻게 구성할지, 서론에 무엇을 쓸지, 문장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또 저와 함께 계속 차근차근 다음 강좌에서 배워가실 것입니다. 자, 토론 내용을 정리할 때는 논제를 확인하죠. 논제가 무엇이었지? 또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하고요. 주장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토론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논설문을 쓸 때는요, 개요를 정리합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성이 되고요. 각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를 하죠. 논설문이 다른 글과 다른 것은 그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형식이 갖추어진 글이라는 거. 그리고 본론에 쓰지 않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고 서론에 쓰지 않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죠. 결론엔 조금 더 효과적으로 글의 그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면에서 그 문학적인 글과는 또 다른 형태가 굉장히 다른 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과 이제 그 독서 지도를 끝내고 매 그 수업을 뭐 일주일에 한 번 하시건 두 번 하시건 이제 계속 논술만이야라고 무작정 쓸 수만은 없죠, 선생님. 자, 우리 학생들이 뭐 보통 초등 4학년 2학기나 이제 5학년 때부터는 논설문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조금씩 할애하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독서 끝, 뭐 이제부터 논설문 시작 이렇게 나눌 수는 없죠. 논설문을 하면서도 필요한 글들을 계속 찾아 읽어야 되는 부분의 수업 구성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시고 많은 자료를 모아서 이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